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고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그 105mm 포탑을 장착한 탱크가 아니고 장갑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게 우리가 군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즉 우리의 작전 범위라는 개념이 한반도 국한에서 해외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무기체를 새로 우리가 구비를 함으로써 또한 관심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군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살펴보는 이제 계기로는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요. 상황이 매번 또 바뀌니까 가다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좀 비켜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큰 중심을 여기에 두고 있구나. 예, 그 중심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국제 외교 정치라는 거, 또 한반도 정치, 우리와 이웃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국방이니까요. 그런 것도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양이 좀 많은데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일본 육자대 화력 시범을 봤어요. 후지산 근처에서 매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년걸 봤는데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요. 보다가 일본에 이걸 보게 됩니다. 16식 기동 전투차라는 거. 차륜형 장갑차에다가 위에 105mm 포탑을 달은 거예요. 예. 무게가 한 26톤에서 28.5톤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30톤이 좀 안 되죠. 이 무게가 오늘 좀 중요한 요소니까 좀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엔진은 약 570마력 정도고요.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보면 105mm 포라는 게 나오는데 이 포가 이런 장갑차는 아무래도 탱크는 아니잖아요. 무게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105mm 포를 보통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저압포라는 게 있고 저반동포라는 게 있습니다. 저압포라는 것은 뭐냐면은 차체나 포신이 정규 105mm 포탄, 정규 전차 포탄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장약, 즉 발사용 화약의 양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위력을 약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작은 무게 장갑차나 장갑차용 포신이 견딜 수 있게. 그게 저압포고, 지금도 그걸 사용하는 데가 있죠. 러시아 같은 데서는. 또 하나는 저반동포라고 있어요. 예, 이거는 포탄은 기존의 105mm 전차용 포탄과 똑같은 걸 씁니다. 대신 반동 감쇄력을 높인 거죠. 기술적으로는 이게 더 어렵겠죠. 그렇지만 더 바람직하겠죠. 위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의 105mm 포탄을 그냥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16식 기동 전투차가 쓰는 것은 저압포가 아니고 저반동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군도 이게 참 관심이 있었다. 작년 아덱스에서 업계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포탑을 장치한 장갑차, 궤도형이든 차륜형이든 거기에 우리 군이 관심을 보였고 업계가 어느 정도 반응을 했다. 예, 수랑설레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무기 체계를 쓰고 있을까? 일본도 이제 정규 주력 전차들이 있죠.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북해도에 있죠. 홋카이도에. 러시아에 있을지 모르는 상륙에 대비한 것이고, 그 외에, 그렇지만 그 숫자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몇백 대가 안 돼요. 자, 그 외 지역에서는 이 기동전투차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그 해상 섬의 영토 분쟁. 또 일본이 남북으로 길고 열도니까 섬이 엄청나게 많죠. 그 웬만한 섬에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섬에는 활주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대응이라는 개념이 105mm 포를 탑재한 차륜형 장갑차에는 반드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전차만큼의 방어력은 아니지만 보통의 특수부대나 공격부대가 기대할 수 있는 것 훨씬 이상의 화력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이 최근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자국이 직접 개발한, 스스로 개발한 C2 수송기죠. 최대 적재량이 37.5톤입니다. 그러니까 30톤이 안 되는 16식 기동전투차는 쉽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맞겠죠. 들고 나는 거 보니까. 자, 그런 용도로 쓴다. 그래서 본인들의 전력을 빨리 투소하는 것이다.
섬들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가 최고의 수단이다. 그리고 가장 빠르다. 웬만한 섬에는 공항이 다 있다. 이렇기 때문에 16식 기동 전투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부 이제 C2 37.5톤의 적재량을 가진 수송기입니다. 이거는 전체 급으로 봐서는 중형 수송기 정도로 보면 돼요.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A400M 그 정도하고 비슷합니다. 탑재의 수송량이. 대신 그 A400은 이렇게 터보 프롭이고 여기는 지금 제트 엔진이죠. 예. 자, 이게 중형이고 이것보다 한 급 올라가서 대형 수송기가 되면은 이제 수송량이 60톤 이상이 되고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60톤 이상의 대형 수송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105mm 포탑을 장착한 장갑차들은 중국군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중국도 같은 이유죠. 예. 왜냐, 땅이 넓고 특히 소수민족, 분쟁 가능성이 높은 소수민족은 중국 중심에서 아주 멀어진 외곽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시 어떤 병력을 주둔하기 어려운 곳들이죠. 그리고 그런 비용이 높은 비용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형 수송기로 신속하게 전력을 옮기는, 전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적절한 게 경전차죠. 경전차나 차륜형 장갑차, 105mm 포탄을 장착한 거.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중국이 최근부터 직접 개발한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Y20입니다. 예, 그래서 66톤까지 적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내부 창에 보면 컴퓨터 그래픽인 것 같은데 15식 경전차라고 있습니다. 주력 전차 모양인데 훨씬 가볍게 만든 거죠. 30톤 정도로. 이 두 대가 동시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뭐 전투 중량이 나와 있죠. 33에서 36톤. 예. 이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이제 08식 장갑차에 105mm 포탑을 장착한 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활용이 돼요. 이거는 무게는 훨씬 가볍겠죠. 30톤이 안 나가겠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다른 파생형인데 30mm 포 기관포를 장착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차륜형 장갑차가 기본형이 배치되고 있죠. 12.5mm 기관포를 수동 기관포를 장착하는 것인데, 지금 그 위에 RCWS를 어떤 포탑을 장착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와중에 우리도 105mm 포탑을 장착한 것에 대한 군의 관심, 이런 이야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15식 경전차고, 이거는 주로 산악 지역이나 아니면은 남부 지역의 어떤 땅이 아주 질어서 대형 정규 주력 전차가 활동하기 어려운 곳에 대한 대응으로 거기에 전차에 준하는 화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갑차에 105mm 포탑을 장착한 것과 유사하다고 봐야 됩니다. 방어력이라는 면에서는. 단지 기동성이라는 면에서는 차륜형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산악 지역이나 남부에 논이나 뻘이 많은, 습지가 많은 그런 곳에서 활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정도는 차륜형에다가 105mm 포탑을 장착한 것과는 지역에 따른, 지형에 따른 어떤 특성 분화가 좀 역할 분담이 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대형 수송기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차를 개발할 때는 수송기에 우리의 가진 수송기가 얼마만큼 실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반드시 고려가 됐겠고, 또 수송기가 먼저 있었던 다음에는 그 기준에 수송량에 수송 가능한 무게, 그리고 부피가 있겠죠. 최적. 그게 맞춰서 탱크들이 또 개발되겠죠. 장갑차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국도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경전차나 경장갑차를 개발했다. 자, 신속 대응군에는 화력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갑차에다가 105mm 포를 단다. 신속 대응군은 사실은 12.7mm 중기관총도 가지고 다니기 버겁습니다. 그거는 도수만이 안 되잖아요. 차량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병 간의 전투에서는 12.7mm 기관총만 하더라도 엄청난 화력의 우세죠. 그래서 차량에 실을 거면 차라리 장갑차가 간다. 차라리 장갑차가 간다면 무게와 크기를 맞춰서 강력한 포를 실는다. 그러면 박격포 가져가는 거와 마찬가지고 105mm 견인표를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기다가 사령까지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5mm 포를 장착한 차륜형 장갑차가 나오는 겁니다. 또는 경전차가. 자, 우리도 2021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우리 신속 대응 사단이
창설이 됐죠. 예. 이들의 목적도 앞서 보여드린 일본의 16식 기동舰 2차 그리고 중국의 08식 차륜장갑차를 활용하는 부대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헬리본, 헬기로 주로 이동하는 사단이다 이렇게를 설명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이름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속 대형 사단입니다. 신속하게 먼저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대가 특수전사령부랑 구분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수전사령부는 특수전을 하는 곳입니다. 게릴라전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속 대형 사단은 뭐냐면 정규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력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 대형은 하기 위해서는 거리가 가까운 곳이면 헬기면 되고 거리가 먼 곳이면 수송기로 가야 됩니다. 네. 배는 아니겠죠. 신속 대형이니까. 네. 자, 그 길을 보완해줄 그들을 지원해줄 화력이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적지에 떨어진 공정 부대다. 자, 이거는 뭐 제7 기동군단에 포함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내에서 작전을 한다. 그러면 적의 7군단이 진군하기에 앞서서 적의 핵심 거점을 미리 확보하는 거죠. 적이 끊어버리면 우리 진군 속도가 느려지는 뭐 다리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매복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돌파가 좀 어려운 지형, 뭐 고갯마루 같은 데나 뭐 계곡이나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미리 선점하는, 그래서 본진이 올라올 때까지 버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대가 되겠죠. 한반도 내에서 작전을 한다는 경우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내의 작전인 경우에는 헬기로 날아갈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정규 보병 사단처럼 여러 지원 세력들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헬기라는 것으로 하니까 자기 총 하나, 수류탄 하나 제대로 들고 가는 거, 필요한 탄약 어느 정도 확보해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무거운 중장비는 엄두도 못 내겠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는 장비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습니까? 기동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사람보다 빨리 달려야 되고 방어력 어느 정도 제공해 줘야 되겠고 하천 돌파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병이 같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 자, 이런 차량은 같이 가주면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적진에 떨어진 공정부대가. 이걸 잘 할 수 있는 게 장갑차예요. 탱크는 안 됩니다. 여기서. 왜 안 됩니까? 무게가 무거우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근접전이 벌어졌을 경우에 화력 지원용으로 105mm 곡사포, 박격포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상대방 헬기나 상대방 드론의 공격 정도는 막아줬으면 좋겠고, 혹시나 모르지만 되게 탱크가 나타나면은 탱크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고, 무엇보다 공중 수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걸 해주면서. 자, 이런 요건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생각해낸 것은 차륜형 장갑차의 토대 위에 105mm 포를 결합한 그런 형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수송시킬 수 있는,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송기를 또 확보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다들 보셨을 거예요. 비젤 장갑차, 독일 거죠. 이건 치누크로 수송이 가능한 장갑차입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속 대형 사단용으로 이걸 하려고 한다. 우리 치누크 헬기에. 한반도 전장을 감안했을 때 이게 딱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라이센스 하겠다는 회사도 있었고, 우리가 이 정도는 개발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회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더 이상 떠오르진 않았을, 이야기가 더 진행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죠. 방위산업추진위원회죠. 137회 2021년 6월 달이네요. 우리가 CH-47을 추가 구매를 안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는 헬기를 구매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치누크를 신형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데, 이 배정된 사업비가 1조 3천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30에서 40배 정도는 사야 돼요. 기존 전력을 유지하려면. 예. 그 가격을 1조 3천억, 그 숫자를 1조 3천억으로 살려면 한 대당 가격이 400억은 남짓이어야 돼요. 예. 지금 치누크는 700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신형이. 그래서 숫자가 안 맞아요. 이 정도 가격대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336억에서 452억 원대는 돼야 돼요, 대당. 그냥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존의 헬기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지노선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의 헬기를 가지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헬기가 필요한 부대가 많아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치누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누크가 아니게 됨에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비젤 장갑차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이제 비젤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면서 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차준형이나 아니면 K21의 차체에다가 105mm 포를 장착한 형태죠. 이 사진을 보시는 거는 제가 작년 아덱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현대 로템푸스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게 준비하게 되셨느냐라고 관계자한테 여쭈니까 군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젤에 대한 관심이 이리 옮겨왔구나. 예, 그래서 그 치누크를 대체하는 것과도 상관이 있구나. 또 우리가 우리 신속 대응군, 또 신속 대응군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병대도 국가 전략 기동군이라고 본인들을 스스로 부르고 있죠. 예. 자, 그런 부대들에게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력 지원에 대한 구상이 비제를 넘어서고 있고, 그 작전 지역이 좀 더 확대되고 있구나. 주변국들이 대형 수송기를 확보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는 거는 K808에다가 105mm 포탑을 장착한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앞포가 아니고 저 반동포입니다. 기존 우리 K1에 쓰고 있는 그 105mm 포탄을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신속 대형군만이 아니라, 신속 대형 사단만이 아니라 우리 해병대에도 쓸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대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양을 한번 보면 이건 아주 뭐 미래 사양이겠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셉 단계에 있는 거니까. 보시면은 중요한 게 전투 중량이 26톤이에요. K21 장갑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형태가 한 25톤이고 위에 105mm 포를 얹게 되면 30톤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아까 중국의 경전차 보셨죠? 경전차 그게 33톤에 36톤이에요. 방어력을 조금 더 보완하면 그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30톤대 중반.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K21에다가 105mm 포탑을 다는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거는 26톤으로 이제 끊었다는 것이죠. 30톤 밑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16식 기동 장갑차랑 무게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면 C2급 수송기로 수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문을 보시면 3명, 즉 이게 뭐냐면 자동 장전 장치를 해가지고 성문 숫자가 3명이에요. 그 뒤에 포탑 뒤 공간에는 4명의 보병까지 탑승할 수 있고, 크기를 보시면은 여기서 폭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송기에는 폭의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2.7m로 3.4m에 달하는 K21보다 훨씬 날씬합니다, 옆구리가. 예. 그래서 웬만한 중형 수송기에는 안 끼어요, 이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법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크기가. 예. 자, 이런 형태를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거는 한화에서 제시한 이거죠. K21에다가 105mm 저반동포를 장착한 형태죠. 뭐 차체는 하나 디펜스, 그리고 위에 포탑은 벨기에의 CMI 디펜스라는 곳에서 한 것인 것 같아요. 자, 이 중량은 아까 말씀대로 30톤대 중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게 30톤이 넘어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지금도 25톤으로 K21 장갑차가 묶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도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중량이 30톤이 넘어가게 되면은 도하 능력은 고사하고 중형 수송기로도, 그리고 우리 참 중형 수송기는 아예 없습니다. 중형 수송기로도 수송이 좀 불가하다. 그러면 신속 대응이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 기존의 뭐 K1이나 K2 전차와 마찬가지다. 실어 나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전장에 빨리 보낼 수 없다는 데서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향후는 이런 장갑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명을 훨씬 더 존중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는 주력전차에도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RPG 정도에 뚫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 기관포 정도의 30mm 정도의 기관포 정도에 버티면 되는 거예요, 전면 기준으로.
그래서 옆면은 RPG를 막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예. 자, 그런 면에서는 이 차륜형이랑 궤도형이랑 차이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걸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능동 방어 체계인 것 같아요. 능동 방어 체계가 있으면은 저게 대전차 미사일까지 막을 수 있거든요. RPG는 당연히 막을 수 있고, 저게 직사화기만 피하면 돼요. 30mm까지 방어가 된다고 봤을 때는 적 주력 전차의 주포만 맞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주력 전차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할 수 있으면은 궤도형과 차륜형에 있어서의 생존성에 방어력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차륜형은 훨씬 가벼운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K2용으로 우리가 능동 방어 체계를 국산화했지만 그 방어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보병한테 상해를 줄 우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수출형에는 이스라엘제 트로피 시스템 같은 걸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국산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많거든요. 주력전차뿐만이 아니라 장갑차에까지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산화가 돼야지 가격이 떨어져서 장갑차에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널리 사용하다 보면 값이 또 더 떨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여드리는 한화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장갑차보다는 차륜형에다가 105mm 포를 장착한 형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우리가 105mm 포를 단 장갑차를 우리가 가진다고 했을 때는 거기는 능동방어 체계라는 핵심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도 K808 차륜 장갑차의 발생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그냥 병력 수송용 위에 그리고 12.7mm 수송 기관포 있을 수 있고, 오늘 언급된 것처럼 105mm 저반동포에다가 30mm나 40mm 포를 장착한 버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섞일 수도 있고. 예. 중국 그래 하고 있고, 스트라이크 장갑차 같은 경우도 그래 하고 있고, 외국에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역할에 맞게 적절한 수량을 생산해서 이게 섞어서 쓰는 거예요. 자, 우리도 CTA4를 개발하고 있죠. 개발이 끝난 것으로 돼 있죠. CTA4라는 것은 탄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탄 전체 체적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탄의 적재량이 올라가고 포의 구조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해요. 경량화가 되고 작은 포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건 중국 CCTV에서 CTA4를 아마 홍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몇 개 추려봤어요. 이게 이제 개발 중으로 추정이 돼 한 2년 전에 영상인데, 자, 이거는 지금 포신이 상당히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거의 90도까지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포탑이 도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자, 이거는 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 사용 예도 나왔고 영상 중에. 그러면 복합 기능탄을 쓰겠죠. 복합 기능탄을 쓰고, 우리로 치자면은 우리도 지금 K808 차륜형 장갑차에다가 대공포 버전이 있죠. 30mm 쌍열포를 단. 거기 EOTS 시스템하고 같은 게 달려 있다고 보면 돼요. EOTS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화가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질 계제가 있는 체계예요. 그래서 우리도 40mm 프로를 이미 개발을 했고, 지금 가장 먼저 활용된다고 보는 게 이제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죠. 자, 거기에 40mm 포탑을 쓰겠고 CTA4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 복합 기능탄을 장착을 하면은 대공 표적 상대가 가능하죠. 헬기나 드론,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지상 병력, 복합 기능탄, 신관을 작동해서 하늘에서 터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이미 40mm CTA4를 개발했고 해병대 상륙 장갑차용으로 포탑 설계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륜형 장갑차에 포탑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 40mm 포도 충분히 후보 대상이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중국처럼 우리 40mm 포도 가지고 있고 40mm 기관포 버전도 있고 CTA 버전, 그리고 105mm 저반동포 버전, 이걸 두 개를 다 가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기 이제 시가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벙커를 파괴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105mm 포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 40mm 포 같은 경우는 저게 장갑차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덧붙여서 대공표적까지 상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공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신속 대응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 천궁 시스템이나 대공 시스템이 동시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공 방어력 부분에 있어서 105mm 포탑을 장착한 것과 조화가 잘 맞지 않을까, 서로 상보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거는 뭐 거기에 제가 중국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는 건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40mm CTA 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원통 안에. 네. 저 안에 그러니까 장약도 같이 들어있고 안에 탄도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죠. 이런 버전이 나온다면 우리도 뭐 K-21에 대전차 미사일이 들어가는 거니까 현궁에 장착된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105mm 포 버전하고 이런 40mm 포 버전이 동시에 신속 대응군을 현장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항공 수송을 통해서 상당히 막강한 화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장을 한반도에서 더 확대한다? 좀 웃기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에요. 세상은 바뀌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저는 그 말이 제일 반가웠습니다.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전방위 방어라는 말. 예. 적이 어디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전방위. 예. 당연히 북한이 포함되어 있죠. 전방위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가서 작전할 수도 있겠다. 전방위를 한다면 미리 위험을 제거한다는 요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북한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큰 발상의 전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한미 공동성명 2021년 문재인 바이든 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과 바이든의 공동성명에도 이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국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자유가 중요, 이건 뭐 중국을 견제하는 말이고, 그 다음 미얀마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 문재인이 바이든과 회견하기 한 달 전에 일본의 스가가 바이든과 대화를 했어요. 똑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미얀마 쿠데타 반대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거는 즉 한국과 미국이 해결하는 이슈다,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과의 공동성명에도 미얀마 쿠데타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에서는 제가 봤는지 안 봤는지 확실치 않은데, 문재인과의 공동성명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어요. 밑에 거죠. 동남아 국가에서 리더십 행사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예요. 예. 즉 한국이 동남아에서 발판을 닦았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고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기대기도 싫고 러시아에 기대기도 싫은 데예요. 당연히 중국도 기대기 싫죠. 자기끼리 알아하고 싶은데 힘이 부족하죠. 기술도 부족하고. 거기서 한국이 비즈니스를 잘했다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 주는 거고, 미얀마는 정정이 불안하죠. 예. 그리고 중국과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미얀마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이 인도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게 됩니다. 미얀마는 한국을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해요. 인종적으로도 먼 친척점 되는 관계예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예. 즉 이 말은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은 군사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면은 동남아 국가들의 용인하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들어오겠다 이러면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주변 다른 국을 자극하게 되죠. 특히 중국을. 그래서 한국하고만, 일본이 아닌 한국하고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데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예전의 평화유지군하고는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이 신속대응군, 국가전략기동부대, 해병대, 이런 데가 원정을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정규전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항모 예산이 통과 후에 서 국방장관이 태국과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방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상이죠. 예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왔었죠.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국가 영향력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해줬으면 하고 바랄 수가 있는데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할 수가 있는데 물론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예. 우리 항공모함을 두기에는 우리 한반도 해역이 너무 좁고 위험하다. 그래서 외국에 항구를 조차를 해야 된다. 직접적인 선제적인 한반도에 대한 타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죠. 한국과는 멀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의 또 가장 중요한 해양 수송도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요지. 미얀마가 그 중에 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다른 전문가들도 그런 식의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05mm 포탑을 탑재한 장갑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제목을 제가 달아봤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수송기가 없는 거죠. 수송기가.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송기는 이겁니다. 제일 큰 게. 예. C130J 수송 가능한 양이 19톤인가 그래요. 상한선이. 예. 아까 105mm 포탑을 장착한 현대 로템의 모델 예상 무게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26톤이었어요. 일본의 16식 기동 장갑차의 무게랑 같았어요. 즉 A400M이나 일본의 C2 정도는 돼야지 우리 차륜형 장갑차 105mm 포탑 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을 2차 사업을 이번에 시작하잖아요. 금년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죠. 예. 그래서 전 정부에서는 이미 이거보다 더 큰 높은 급의 수송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와 동시에 우리가 대형 터보팬 엔진 기술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 도입 통해서. 그리고 이제 C130J 같은 경우는 특수전용이나 뭐 전자전용이나 다른 용도로 쓸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해서 쓰겠다.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오늘 말씀 길게 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105mm 포탑을 장착한 장갑차에 대한 우리가 강한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쟁을 생각한다면은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 북한만을 위한 전쟁, 이것을 전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지난 정부에서 처음으로 전방위 방어라는 말을 등장을 시켰죠. 이거는 처음 방향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방 관련 종사자들이, 특히 기자들이, 언론들이 이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는 부분이 참 답답했습니다. 예. 뭐 대놓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정부가. 이거는 적정한 선에서 언론들이 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절대 풀지 않고 묻었어요, 오히려 더. 자, 전방이란 말은 북한만이 우리 군의 작전 영역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력의 향상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한류의 이미지에 따라서 어떤 초강대국의 패권국에 기대기 싫어하는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분쟁에 있어서 또는 주변국 자기 지역의 분쟁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관여를 바라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게 국가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 해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요가 생긴다. 거기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국력의 성장 중의 한 부분이다. 국방이라는 부분에서. 그럼 자연스럽게 전방위 방어는 원정군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원정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대들을 우리가 사실 많이 만들었다. 여태까지는 외국에 파병을 간다. 그러면 주로 이제 평화 유지군 이런 차원이었죠. 그럴 때는 대부분 특전사에서 갔어요. 예. 근데 사실 특전사는 게릴라 전문 부대입니다. 특수전 전용 부대죠. 예. 정교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도 되면 정교군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대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말씀드렸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소개시켜드린 신속 대응 사단이 있고 산악 여단도 만들었죠. 예. 그리고 해병대를 해병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죠. 국가전략기동군이라고. 또 UDT에 버금가는 전원 간부로 된 해병대 특수부대도 지금 확대하고 강화시킬 그런 분위기에 있죠. 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병력들이 상당합니다. 이걸 다 합쳐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도 중국의 경우에서처럼 신속 대응을 해야 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헬리본, 공수, 낙하를 통해서 갈 수 있으면 신속 대응 사단이고, 고산 지역이면 산악 여단이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병대 작전과 유사하면은 그 특성에 맞는 해병대가 가는 거예요. 이미 분화를 진행시킨 거예요. 물론 이게 한반도 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양수겸장이죠. 지금 해외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그리고 이런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들은 기반 기술들은 이미 우리가 다 확보를 해 있어요. 장갑차 가지고 있죠, 몸체. 그리고 포탑에 적용해서 사용해 보고 있죠. 네. 그리고 방호 시스템. 그게 이제 장갑차의 낮은 방호력을 상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비록 KT 전차를 위해서 개발했을 때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열심히 개발하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활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K2 전차에는 3명의 승무원이 있지만은 K808 장갑차에는 10명 이상의 병사들이 타고 있어요. K2에 들어가는 방호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K808에 안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요소 기술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제품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런 무기들은 이런 금방 언급된 이런 부대들에게 활용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원정군이라는 개념이 되게 낯서신 분도 많을 텐데 활용될 수 있는 것이냐, 그 여부, 그거의 리트머스는 뭐겠습니까? 금년에 하는 대형 수송기 확보 사업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느냐, 이겁니다. 이들 장갑차를 실을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대형 수송기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19톤의 특수전용이나 전술 수송기로밖에 쓸 수 없는 C130J, 거기다 값까지 비싸죠. 이 추가로 더 들어오느냐. 저는 당연히 대형 수송기 쪽으로 군의 마음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게 시대의 흐름이고 주변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대형 수송기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뭐냐?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올라탄 거예요. 그 레이스에. 자, 그렇지만 그런 판을 깔아놓은 거는 이전 정부에서 깔아놨고, 이번에 출범한 새 정부가 이걸 어떤 결정을 내리냐를 보면은 새 정부의 어떤 국가 방위력에 대한 시각, 향후 5년간 어떻게 운용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겠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